국정원이 정부 부처나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하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 강행과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사드 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야3당은 국가 기밀 사항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학사 비리로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제 이어 오늘도 강도 높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새벽 4시 체포영장의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오늘 밤 늦게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녹조를 없애기 위해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물을 내보내면 가뭄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녹조를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화를 지켜본 뒤 나머지 10개 보의 추가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을 내놨습니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이 담겼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문제나 재원 마련 문제를 비롯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다른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는 방안도 10대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 외벽만 남긴 채 철거됐습니다. 관광객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개발 논리에 근대 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논란의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짚어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새 정부 들어서 이 변화가 가장 전 정부들과 대비적으로 비교되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불법 사찰 논란 등을 불렀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취임한 서훈 국정원장이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첫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취임 후 가장 먼저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국정원 직원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그리고 언론사 등을 담당하면서 동향과 정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을 불렀던 기존의 담당 관제는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정치 정보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것은 우리가 국민들께 여러 번 드렸던 약속인 만큼 그거는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 서 원장은 향후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정원 1, 2, 3차장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1차장에는 서동구 주 파키스탄 대사,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3차장에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국정원장과 1, 2, 3차장 등 간부진이 모두 국정원 출신으로 짜여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장 바뀌는 게 뭡니까?
일단 국정원의 국내 정보관, 소위 IO라고 부르는데요. 국정원 정보관들은 국회와 정당 그리고 각 주요 언론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가기관과 또 JTBC를 비롯해서 이런 주요 언론사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다 담당을 따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직원들은 각 기관에 대한 동향 보고 또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매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정보관이 기관을 출입하는 걸 금지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지난 2014년에 이런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 국정원이 IO에 국회, 정당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을 상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제 고육책으로 조치를 취한 거였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른바 출입제도가 없어졌을 뿐이지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었던 건데요. 이들이 생산한 정보는 청와대에 보고가 돼서 이 동향 파악을 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이 검찰이나 법원 또 언론사를 출입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의외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상황을 봤던 분들은 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부작용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이 정보관들은 소위 관선 기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자가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청와대나 국회 또 정부 기관에 이렇게 출입을 하는 것처럼 국정원 직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관들에 출입을 하면서 정보를 생산해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아닌 이 국정원 직원이 이런 기관들을 감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들이 쓴 개인 정보, 이런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모든 정부 부처 조직과 언론사까지도 공개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구조가 된 모양새입니다.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노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 조치였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기관과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실제 재임 기간 동안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독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참모진들이 배석한 자리에서만 이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조치가 이제 다시 새로 부활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최측근이었던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시와 정례 가리지 않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에는 사실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즉 북방한 개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후 사초 실종 논란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당시 국정원의 행보가 전형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회담록 공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역시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했는데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지검장은 당시 외압 논란 속에 좌천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원의 각종 불법 감찰과 사찰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군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 브리핑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비쳤고, 김 전 실장은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청와대 조사에서 어떤 설명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의 최초 보고서에 있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내용이 마지막에 삭제된 것에 대해 지시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처럼 간접적으로라도 해명을 하고 있는 한 장관과 달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달 21일 청와대를 떠났지만 사드 반입과 배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위치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직책상 김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해당 내용을 보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조사 내용에 따른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사드 반입과 배치 당시 국정 책임자였던 황교안 전 권한대행으로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은 사드 발사대 숫자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실무자들이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들이 속한 곳, 바로 국방부 국방정책실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에서도 최고 핵심 부서로 꼽히는 국방정책실 사람들이 과연 허락도 없이 보고서에 손을 댄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우리 이제 실무자들은 그 표현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문제의 보고서는 대량 살상무기 대응과장인 이모 대령 주도로 초안이 작성됐고 육군 소장인 장경수 정책기획관을 거쳐 중장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의 최종 확인을 받은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된 겁니다. 따라서 이들 중 누군가가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숫자를 지웠고 이 과정에 한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 누락의 책임자로 지목된 위승호 실장은 침묵했습니다. 실정이라도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당사자들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군 전문가들은 청와대로 보고될 문서를 장관이 아닌 정책실장이 최종 확인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숫자로 정확히 표기된 내용을 일부러 모호하게 바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국방정책실 실무자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현직 장관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직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김관진 전 실장, 키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취재 기자와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김 전 실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선이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김 전 실장의 서울 중랑구 자택을 가봤는데요. 이 가족도 행적을 모른다고만 하고 있고 이웃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봐도 며칠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청와대의 조사를 받은 것만큼은 이제 확실한 상황인데요. 참고로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이 지정된 장소로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는 뭐 분명히 서로 연락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리포트에 잠깐 나왔는데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떠난 것이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누락 사건은 지난달 25일 이후에 벌어졌으니까 이번 일하고 김 전 실장이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청와대가 김 전 실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한 까닭은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조금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로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지난 정부 안보 라인의 비협조가
이번 보고 누락 파문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안보 라인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김 전 실장이 퇴임한 날이 실질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시작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김 전 실장이 새 청와대 안보실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한다. 이건 저희 JTBC 보도로 알려진 사항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보도를 한번 되짚어 보자면요. 예. 이 당시 인수인계를 받는 처지였던 이 정의용 현 안보실장이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 자, 그런데 이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드 도입과 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김 전 실장도 사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김 전 실장의 경우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재 상태에서 이 사드 배치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미국에 2차례나 방문을 해서 이 사드 조기 배치 논의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인데요. 예.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언제 들어와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사드가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미 당국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심이 더욱 가는군요.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야당 시절에 만들었던 사드 대책 특별위를 다시 가동시키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서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보고 누락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문회를 열게 되면 사드 배치의 전체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 비용 분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청문회 증인으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을 불러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특히 특위는 김 전 실장이 신임 안보실장 측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만큼 은폐 보고 논란도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 조사 결과 국민 여론이 모아지면 사드 특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여당 내에서도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이달 말 이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 보고 누락 문제를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서인데 결국 사드 얘기도 나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에서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드 관련 보고 누락 진상조사 지시가 도마에 오르면 정 실장은 국내 문제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도 정 실장은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국내적인 조치고 또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도 이런 기조에 맞춰 진상조사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차단할 전망입니다. 한편 정 실장은 출국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드 반입에 대해 나눴던 대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실장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트럼프 인수팀이 알아야 할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넘기겠다. 지난 1월에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로의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사드 배치 관련 보고 누락 파문이 불거진 우리나라와는 전혀 달리 미국은 국가안보 사항만은 철저하게 인계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 인수팀에 전달한 보고서는 모두 275건.
이 중 안보 현안은 100여 건이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군사작전 등을 다룬 약 1000여 페이지 분량의 비밀 보고서도 포함됐습니다. This was a tough and hard-fought election, but our national security is and must always remain above the fray. 라이스 전 보좌관은 후임인 플린 지명자와 4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인수팀을 위해 비밀을 일반 문서로 바꾸는 작업까지 해줬습니다. 전현직 안보실장 간 인수인계 논란을 빚은 우리나라와 대조적입니다. 안보에 관한 한 빠짐없는 인계가 가능한 것은 퇴임 대통령의 정권 이양 의무를 촘촘히 규정한 미국의 대통령 인수인계에 관한 법률의 영향도 큽니다. 현 대통령은 늦어도 대선 6개월 전 이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력 후보들에게 공평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이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귀국 이틀째인 오늘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자정쯤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정유라 씨는 어제 공항 입국장에서 자신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엄마가 한 일이라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선 좀 달라졌는지요? 네, 정 씨의 진술 내용은 어제 공항 인터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등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여러 승마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대 특혜 입학이나 학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엄마인 최순실 씨가 다 알아서 했을 뿐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입장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자정쯤 나온다고요? 네, 검찰은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부른 정 씨 조사를 마무리할 때쯤인 자정쯤 청구할 방침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혐의 한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다가 계속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오늘 새벽 4시면 그 48시간인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것도 고려가 됐습니다. 예. 영장에 적시할 혐의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3가지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관련한 업무 방해, 또 이 과정에서 청담고 출석 일수를 조작했다는 공무집행 방해, 또 이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입니다.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정 씨 혐의와 관련된 공범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혹은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그리고 또 240여일 동안 해외 도피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했던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동안 추가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혐의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지요? 네, 최순실 씨는 유럽 내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통해서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이 해외 외국환 거래법이나 국외재산 도피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정유라 씨가 이제 이른바 결정적인 발언을 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최순실 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분 관계, 특히 뭐 차명폰 사용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자체가 사실 정유라의 임신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는데요. 2014년 12월 임신과 관련된 민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했지만 거절당하자 최 씨가 매우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제부터는 나도 무언가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는 겁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모두 혐의는 물론이고 두 사람이 자주 연락을 취했다는 점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 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와서 5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모두 재판에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해서 지금까지는 주 3회였습니다만 앞으로 주 4회씩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매주 4차례씩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주 4회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과 특검의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100명이 넘는 증인을 불러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재판 기록 조사에서 공모 관계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최순실 씨 이권을 챙겨줬다는 부분도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식이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 PC를 다시 문제 삼으면서 고영태, 노승일 씨 등이 최 씨를 이용했다는 식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으로 지칭하다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란 표현이 어색하느냐며 용어 선정에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어제 뉴스룸이 보도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측의 기획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외교부는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2딸 명의의 거제 땅과 주택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은 없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동시에 이 보도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문도 많이 제기가 돼서 오늘 뉴스룸은 왜 이 같은 보도를 하게 됐는가를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들의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제도 땅은 강 후보자 딸 명의로 구입이 됐는데 이전에 땅 소유주 명의로 주택이 착공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완공된 뒤에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값이 크게 올랐는데 땅이 쉽게 개발이 가능한 면적으로 쪼개져서 거래됐다는 점, 또 강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이 서울에 이미 3곳이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받은 것처럼 기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모든 기사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출발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현지 부동산 등을 상대로 한 확인은 사실에 미흡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획부동산이란 용어를 썼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 것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의미와 달라서 혼동을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 기류를 정리하고 전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의 인사 방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단히 불편하다. 사진 찍기용 회동엔 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오늘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독단과 독선이라며 여야 협치는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도 거부했습니다. 일방적 국회 국정 설명회 식으로 의 성격을 가질 이 협의체 구성에는 저희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사드 반입 논란엔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여당과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입니다. 제1야당의 당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안이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경한 목소리가 더 커진 겁니다.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린 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고 수위의 공세를 펼 예정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통일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가 신청한 대북 접촉을 어제 수료했습니다.
청와대도 대북 접촉이나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남북 교류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정상화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주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접촉 신청을 수리한 데 이어 어제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신청한 대북 접촉도 받아들인 겁니다. 아직까지 북측에서 회신이 돌아온 건 없지만 이달 들어 남북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남북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이후 9년 만에 6.15 공동행사에 최종 합의하고 정부가 방북을 승인할 경우 민간 교류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6.15 남측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만나 개성이나 평양에서 6.15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그리고 국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것으로 보고되고 토론하였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도 취임사에서 상황은 어렵고 엄중하지만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불가역적 합의와 10억 엔으로 마무리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양국 정부가 만든 협의문서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협의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재판부가 결정했는데 외교부가 불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외교부는 여전히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와 일본의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넉 달 이상 지나서야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오늘 처음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외교부는 협의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놈들도 도덕 협상을 해가지고 도덕을 해가지고 또 우리를 팔아먹었습니다.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와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12차례 국장급 협의를 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는데 일본이 강제 위안부 연행을 인정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비판에 나섰고 송 변호사는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의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모리모토 부산 총영사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며 대사와 총영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 아베 총리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비판했다는 것이 교체 배경이라고 일본 언론이 설명했습니다. 이정환 특파원입니다. 모리모토 총영사는 지난 1월 9일 나가미네 대사와 함께 일본으로 소환됐습니다. 소녀상 문제가 독도 갈등으로까지 번졌고 두 사람은 85일 만에 한국 대선을 빌미로 겨우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달도 안 돼 외무성이 총영사를 교체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모리모토가 귀국 중 사적인 회식 자리에서 아베 정권의 대응을 비판했고 총리 관저가 이를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아베 총리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독재자의 방식, 외교관에 눈 감아줄 수 없는 실수다, 당연한 경질 등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모리모토 총영사는 지난해 6월 부산에 부임했고 1년 만에 경질됐는데요. 총영사의 임기가 보통 2, 3년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 상케이는 한국 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소녀상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 행정처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 모임을 제한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사법개혁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헌법의 상의 제청권을 폐지를 하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사법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이용구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장과 그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원 행정처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법 권력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법원장 대신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을 제청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법조인 10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과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또 법원 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해 인사와 예산 등만 담당하도록 하고 탈판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법원장을 뽑는 등 중앙 집권적 구조를 분산해 판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사실 완전히 여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열어서 수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녹조를 없애보자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수문 개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엇갈립니다. 하나는 요즘처럼 가뭄 시기에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도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겨우 그 정도 열어서 녹조가 없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지 말자, 아니면 다 열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에 물을 빼도 문제가 없는지 홍지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열리고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보에 갇혔던 물이 방류되며 물보라가 일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등 4개,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방폭이 가장 적은 공주보는 0.2m, 가장 큰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1.25m까지 수위가 낮아집니다. 보를 열면 가뭄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6개 보와는 집수 유역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으로 실제로 가뭄 지역인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전남 도서 지역이 4대강과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가뭄 지역인 충남 예산도 공주보와는 2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또 4대강 주변은 이미 관계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수위를 낮추는 폭이 적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수문 개방폭이 너무 적어 녹조 제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속이 다소 빨라지고 유량도 조금 늘면서 당장은 녹조 알갱이들이 쓸려가겠지만 결국 보에 걸린 물이 머물며 언제든 녹조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모내기철이 지나고 나면 보를 조금 더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정부는 별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가뭄이 심각한 지역의 체감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금강에서 물을 끌어가야 하는 충남 서부 지역은 공주보 개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물을 끌어모으는 위치가 공주보 하류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이 쩍쩍 갈라진 보령댐 상류. 말라버린 바닥 사이로 약한 물줄기만 흐릅니다. 충남 서북부 주수원인 보령댐의 현재 저수율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산과 홍성, 당진, 아산 등 4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예당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공주보 수문도 열렸습니다. 이렇게 10시간 동안 수문을 열어 수위를 20cm 낮추겠다는 건데 농민들은 수위가 낮아지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은 금강에 도수로를 설치해 보령댐과 예당 저수지로 물을 끌어가는데 보령댐 취수점은 백제보 하류 2km 지점에 있고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예당 저수지 도수로의 취수점도 공주보보다 3k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주보 수문 개방이 취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수자원공사 등의 설명입니다. 특히 백제보는 수문을 열지 않고 지금 수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주보에 가둬놓은 물이 부족해질 수 있고 백제보 수위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이제 보 개방의 다른 측면, 그러니까 녹조가 없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문 개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녹조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농민들까지 수문을 더 열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노란색 프로펠러가 돌며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벌써 강가에 녹조띠가 나타나자 제거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보다 상류 쪽 강정 고령보에서도 남조류 알갱이가 최근 일주일 새 17배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낙동강 4개 보의 수문 개방이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문 개방으로 강정 고령보의 수위는 1.25m, 달성보 50cm, 창녕 함안보의 경우 20cm씩 하루나 이틀에 걸쳐 내려갑니다. 수문 2개가 개방된 합천 창녕보에선 기존 10.5m에서 9.5m로 1m가 낮춰집니다. 보 개방이나 철거를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유속 증가가 크지 않아 녹조 제거에 큰 영향을 못 준다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녹조가 낄 때마다 사실은 폴센 방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수문을 닫았고요. 반복적으로 녹조와 방류를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죠. 낙동강 주변 농민들에게서도 수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저수지가 수로가 들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서 낙동강 보고 수문하는 데서 물 부족한 건 전혀 없어요. 영산강 죽산보에서도 환경단체들은 물 흐름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전면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뭄이 심해지는데 가둬놓은 물을 가둬가지고 좀 활용은 못할 망정 그냥 흘려보내면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그 반론이죠. 근데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죠? 그 가뭄과 보가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건데요. 예. 이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먼저 보시면요. 이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현재 가뭄이 매우 심한 곳 그리고 심한 곳입니다. 예. 노란색은 이 저수지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이 이전에 비해서 최대 70%밖에 되지 않는 위험 지역인데요. 예, 그런데 4대 강보 설치 지역은 이 표시된 것처럼 이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만 피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여기 가뭄 지역으로 표시된 경기 여주. 예. 저 위쪽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거기 이제 보가 3개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 한강 수계에 있는 건데 한강 수계보는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주 지역은 다른 곳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지역은 한강도 근처에 있고 또 청미천 같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들이 있는 곳인데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을 많이 파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전에 보도해 드렸던 것처럼 주변 지천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수위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물이 쉽게 마르고 용수 공급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결국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물이 마르게 됐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강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미 보로 확보한 물을 끌어다가 이제 쓰면 그러면 좀 물 사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지역으로 보낼 수는 없나요?
이 백제부에서 이 가뭄이 심각한 앞서 보셨지만 보령호로 이 도수관정을 연결해서 물을 이미 흘려 보내고 있고요. 예. 또 공주보와 예당 저수지를 잇는 관로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예. 이 문제는 경제성인데 이 보령호 도수관로의 경우는 20km를 연결하는데 약 600억 원. 그리고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이 예당 저수지 관로는 28km를 연결하는데 이 1,2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농식품부는 이 시범 사업으로 225km를 연결하는데 1조 원, 그리고 전체를 다 관로로 연결하는데 1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물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이미 22조 원을 들여서 4대강 공사를 했는데 이걸 좀 사용을 또 하려면 10조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10조 원을 차라리 자체 저수지나 관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4대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려면 보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녹조를 견뎌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진퇴양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러면 보수문을 저렇게 열면 목표한 대로 녹조는 확실히 제거될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라면서요 또. 네, 이번 수문 개방으로 흘려보내는 수량은 현재 가둬놓은 양의 약 1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물이 흘러가게 되면 당연히 녹조는 어느 정도 없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보의 기본 목적이 물을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뭄에 대한 영향도 별로 없고, 그죠? 그다음에 녹조도 없애지 못하고, 그럼 이참에 다 열지 못하고 이제 찔끔 열어서 괜히 그런 비판만 자초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는 좀 사정이 있는데요. 이 보문을 다 열게 되면 강수위가 내려가는데 예. 일부 양수장의 양수구의 경우에는 이 수위보다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CG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물론 뭐 양수구를 좀 더 연장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다른 부분은 5년 동안 물을 더 많이 가둬두면서 수압이 높아졌고 이 수압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강수위를 낮추게 되면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번기까지는 양수 제약 수위를 유지를 하고 예. 이후에 1년 동안 서서히 수위를 낮춰가면서 지하수 수위의 변화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핵심 추진 과제인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공공부문을 비롯해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겠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직접 국회를 찾아서 설득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은 국회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취임 100일인 8월 17일까지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할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은 올해 하반기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노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립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최소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해 성장을 돕고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 신산업에 3천억 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청년 구직수당을 새로 만들고 육아휴직급여를 올리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를 거쳐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이번 추경안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는 한편 복지예산 비중과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처럼 새 정부의 고용 창출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커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 등의 신규 채용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늘어나는 채용 인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경찰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게 너무
좋고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안 뽑아서 포기했던 친구들도 다시 노량진으로 돌아오고 경찰과 소방 등 채용 규모가 늘어날 예정인 쪽으로 시험 종목을 바꿔볼까 고민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쪽에서 경찰로 넘어오는 분들이 조금 늘은 해경 그거 시험 날짜 연기 공고가 떴거든요. 그게 아마 증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늘 것 같아요. 일부 준비생들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바람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정규직화에 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장기적으론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규직화에 드는 비용이 많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회사에 주던 부가가치세나 관리비 감소 등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러는데요. 지금 숫자가 많은 게 주로 파견하고 용역인데 이걸 정규직화 할 때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 비정규직으로 뽑은 직원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바꿀 땐 비용 부담이 크겠지만 정부는 이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어제 호남 지방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과 경북, 충북에 굵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름이 최고 10cm에 달해서 농작물은 물론 차량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빗줄기와 함께 지름 1cm 크기의 우박이 도로로 쏟아집니다. 정오 무렵에는 경북 봉화와 충북 제천 일대에도 소나기와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전후해서는 전남 담양과 곡성 등에 눈앞을 가릴 정도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느닷없는 우박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승용차 유리창에 구멍이 나고 차체는 움푹 패일 정도입니다. 수확을 2주 앞둔 블루베리는 모두 뭉개져 떨어졌고 나무는 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철에 폭우로 내리는 것보다 우박이 더 심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봤더니 말 그대로 탁공보다 더 큰. 기상청은 이번 우박이 대기 불안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대기 하층이 빠르게 데워지면서 상층과 기온 차이가 커져 상승 기류가 강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구름 내부에서 만들어진 얼음 조각들이 몇 차례 상승과 하강을 거듭하며 덩치가 커졌고 무거워지자 빠르게 우박으로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특히 5월과 6월에 우박이 자주 내리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난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3천여 명이 모여 미세먼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받지 않아서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차량 통행을 줄이는 겁니다. 우선 7월부터 당일 오후 4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합니다. 이런 날엔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 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시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5곳이 모두 폐쇄되고 공공차량 운행은 아예 금지됩니다.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조례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1단계 수준인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를 발령하고 영유아와 노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의 차량 통행량 감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2년 전 세계 195개국의 뜻을 모아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했었죠. 체결을 주도했던 미국이 내일 새벽에 이를 철회할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사기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 결정입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국 시간 내일 새벽 4시 파리기후협정 탈퇴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밝혔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란 선거 구호를 같이 쓴 것으로 미뤄 대선 공약대로 협정 탈퇴가 확실시됩니다.
We're going to cancel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stop all payments of the United States tax dollars to UN global warming programs. 파리 협정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26에서 28%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탈퇴할 경우 매년 30억 톤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게 됩니다. 장녀 이방카 등 주변의 잔류 설득은 소용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자동차, 석탄 산업 종사자들이 파리 협정에 반대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현재 파리 협약 불참 국가는 시리아, 니카라과뿐인데 탈퇴 도미노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국제사회와의 주요 약속을 파기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집집마다 꼭 필요하지만 부담이 적지 않은 지출이 통신요금입니다.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미래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에선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치열한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지난주 첫 보고 때 요구한 통신비 절감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미래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통신비 공약 가운데 핵심이 기본료 폐지인데 이를 두고 반발하는 이동통신사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료는 통신망과 설비 비용인데 정부는 설비 투자가 끝났으니 한 달에 11,000원꼴인 이 비용을 없애자는 입장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적자는 물론 미래 투자에 제약이 생긴다며 반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두고도 업계에선 사회적 약자 발언에 초점을 맞춰 요금제 다양화 등 다른 방안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통신사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기본료 폐지를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진 지 100년 된 건물을 철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시설물들이 사라진 건 처음이 아니죠. 이번에는 관광객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게 구청 이유였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사 앞입니다. 제 뒤로는요, 여러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팻말을 보면요, 인천 근대산업유산을 상습하게 한 구청장을 규탄한다는 말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100년 역사 산업유산이 주차장 봐도 못한다는 소리냐라는 말도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대산업유산 애경사를 기습하게 한 중구청은 각성하라! 굴착기가 건드리기 무섭게 벽돌이 무너지고 지붕은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인천시 송월동에 있던 벽돌 건물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진과 영상에 담긴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원래는요, 2층짜리 벽돌 건물 3채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철거가 완료돼 외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이곳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벽에는 이 벽지로 신문지를 붙여놨었는데 신문지 날짜를 들여다보니까 위에 이렇게 1986년이 적혀 있고요. 서독 9회 연속 출전, 월드컵 56년, 즉 86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쓰여진 기사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철거 직전에야 소식이 알려져 중단을 요청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만 알았던 것 같아요. 4월 달부터 계획이 진행됐다고. 저희는 뭐 그래서 공지가 안 됐으니까 우연히 알게 된 거죠. 또 이 건물이 1902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도 나올 만큼 산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떤 곳이든 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와 사연이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여기는 어쨌든 인천의 그 초기 그 산업 단지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졌던 곳이고. 해방 이전에 세워졌지만 최근 들어 구청이 철거한 시설물은 또 있습니다. 1919년에 세워졌던 조일 양조장 자리에는 남한 최초로 소주를 대량 생산하던 곳이라는 설명만 남아있고 인천 문화 황금기를 이끌었던 동방극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청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해당 건물들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거기 동아마라 차이나타운에 거기 주민분들이나 많이 저기 주차장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기 동네가 말도 못하게 지저분했어. 지저분하고 아주 여기가 광처럼 많이 쌓여갖고 동네 사람이 다 쓰레기 갖다 버릴 정도이고. 역사적인 부분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앞으로도 쭉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송월동 벽돌 건물 철거 작업은 문화재청 담당자들이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중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등록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구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근대 건축물 복원은 개인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골목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일제강점기 사무실 겸 주택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문화적인 공간으로, 그다음에 시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서 역사문화 자산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100년 넘은 건물이 자리만 차지하는 흉물로 방치될지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날지는 그 지역사회의 고민과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지자체 등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사이 정작 지켜야 할 근대 문화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낮은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물꼬를 거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흠모하고 따르는 형님이어서. 총리 공부하는 역사상 막걸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은 사요나라. 2년 전 대한민국을 집필하러 간다면서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선정된 사실을 알렸던, 역사를 가르친 지 이제 9개월 됐다던 전직 상업교사의 출사표는 그렇게 사뭇 비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진 사퇴했지만 그가 던진 끝인사 사요나라는 내내 입길에 올라서 쓴웃음을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치열했던 역사전쟁은 혼이 비정상, 이 너무나도 유명해진 그 한마디로부터 본격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집필진의 80%는 좌편향, 교과서는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 했던 사람들. 올바르고 정상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다던 이들은 집필진과 집필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밀실에서 완성된 교과서의 오류는 차마 따지기 민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페이지당 집필료 최대 243만 원, 그래서 총 예산 44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결국 일선 학교에서 단 한 줄도 읽히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장면이다라고 여긴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인지. 대만이 반면교사다. 전문가들은 몇 년 전 대만에서 진행됐던 교과서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교과서 역시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특히나 대만인의 정체성보다는 친중 성향에 가까웠던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그들의 교과서 검정팀 역시 우리처럼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교사와 학생들의 시위 역시 연일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쥐고 흔들고 싶은 정권의 욕망은 시공을 초월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교육부에서는 바로 어제 국정역사교과서 담당 부서의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부서의 이름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상화 추진단이 해체됨으로써 시민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되찾게 됐으니 혹시 2년 전 사요나라라고 인사했다던 그 9개월 차 역사 선생은 지금의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그 웃지 못할 인사를 던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에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하면서 바로 곧 개혁 작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서 원장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오늘부로 폐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개혁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서훈 국정원장은 임명되자마자, 그러니까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늘부로 국내 정보 담당관제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 부처, 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을 출입처로 정해서 정보를 수집한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이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이거 완전히 빠른 시간 안에 없앤다는 것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 예. 그 사이에 잠깐 나온 얘기가 제 기억으로는 예. 그 즉각은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 그냥 바로 즉각 폐지로 얘기가 나와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좀 속도를 빨리 낸 예. 편인데요. 일단 국내 정보 오늘 2차장 인사가 있었죠. 오늘 예. 차장들의 인사도 있었는데 국내 정보 담당관은 2차장 산하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예. 각 부처나 기관을 다니면서 주요 업무 처리 정보 또 고위직 등 인물들의 동향 파악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국정원에 이런 정보가 모이게 되고 또 청와대로 넘어가서 정권 운영에 활용이 되는데 예. 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조차 받을 일이 없다 이제는. 예. 수집도 안 하니까 이게 예. 맞습니까? 예. 좀 국내 정보라는 분야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훈 국정원장은 청문회에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 말은 국내 정보를 필요한 부분은 있다. 예를 들면 방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예. 대테러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관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국정원 직원들이 뭐 국내에서 활동을 아예 안 한다. 이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국내 정보 담당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정원이 국내 이슈나 예.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축소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 담당관을 운영을 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요. 정보도 정보지만 고위직 인사들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출입처를 다니면서요. 인물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수집된 정보가 만약 불리한 정보로서 청와대에 보고가 되면 해당 인사들이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정원 직원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겁니다. 또 그 예. 힘이 바로 정보를 수집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 원장의 발표는 그 영향력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예. 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안 하는 것에 더해서 예.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적극적 개입의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기간 동안 보도해드렸던 해킹 의혹 사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한 부분이요. 예. 이 국내 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밝힌 부분이 뭐냐면요. 예. 오늘 밝힌 부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관여 선거 개입 중지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이 바로 그 대선 당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고요. 예. 취임식에서는 더 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권한들을 많이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고위직 인사들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정황은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문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국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과 함께 입수된 문건인데요. 예. 국정원이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찰 논란이 일었고요. 대법원은 곧바로 반헌법적 사태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건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당시에 함께 공개됐던 문건인데요. 이것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문건입니다. 전 춘천지법원장의 관용차, 또 소설가 이회수 씨와의 친분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예. 증거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 계기가 늘 초기부터 나왔었는데 그 일정 부분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례들이 더 많다고 운이가 됩니다만 국내 정보 담당관제 폐지 이것이 사실상 국정원 개혁의 어떤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개혁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술은 예정이 돼 있는 거고 실제 오늘 서훈 국정원장은 앞으로 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 전현직 직원 그리고 외부 인사까지 참여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지난번에 야당 의원이 그 실수였는지 뭔지 아무튼 국정원의 직원 숫자를 국회에서 공개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만천하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국내 정보 담당관들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임무를 다 이게 그 제해버리면 못하게 하면 어디로 갈까요? 일단 아직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중에 하나로 이 국내 정보 담당관을 폐지를 하면서 또 강조한 게요. 정보 업무 역량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 기관을 출입하는 일 외에도 해외 정보 방첩, 대테러, 뭐 산업기술 유출 방지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아마도 이 기관을 출입하는 이 담당관들은 다시 이 부서들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들어가 있고 카카오 부사장을 했던 정혜성 씨가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 홍보 분야로까지 등용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포털을 장악하겠다는 저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포털 장악 의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포털 출신의 인사들을 홍보와 미디어 분야에 기용했다는 것이 이유죠. 사실 이런 인식은 뿌리가 꽤 깊습니다. 팩트체크는 한국당의 주장을 계기로 정부가 포털 장악을 할 수가 있는지 제도와 시스템 위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10년 전의 사례부터 살펴봤다고요? 네, 2007년 9월에요. 이명박 대선 캠프에 진성호 뉴미디어 간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연락해서 마사지걸 보도를 막았다. 네이버는 평정이 됐고 다음은 댓글과 블로그를 주시해야 한다. 이 발언으로요. 유력 후보 쪽에서 포털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버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사자가 거짓이었음을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10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옛 새누리당이 그 뒤에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좌편향된 포털이 있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그 역시 말 그대로 의혹에 그쳤고요. 사실로 확인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다시 포털 장악 주장이 나온 건데 정말 가능한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장악을 하려면 예컨대 기사 있잖아요. 기사를 누가 배열을 바꾸든지 아니면 넣거나 빼는 걸 관여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일단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화면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자 이익에 충실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털의 기사 배열 방식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네이버부터 볼까요? 네. 언론사에서 기사가 들어오면요. 클러스터링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기사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의 기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팩트체크 정부 포털 장악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제일 위로 올라왔다면 네. 그 이슈가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단 시스템으로 이걸 걸러진 내용을 마지막으로 올리고 또 내리고 하는 건 일일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면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 개입될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사후에 반드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9명의 편집자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6명이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집니다. 또 분단위로 이 뉴스 배열의 이력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화면에 띄어서 일반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사 배열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그 결과가 다 남게 된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카카오도 같은 방식입니까? 다음 카카오는 좀 다른 방식인데요. 이렇습니다. AI 방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기사가 배열이 되고요. 네.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네이버와 다른데요. 이용자 각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관심 뉴스 위주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화면에 나타나는 기사의 순서라든가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고요. 편집의 이력은 하루 단위로 이용자에게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인위적인 개입이 어렵다라는 게 다음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기사 외에도 실시간 검색어도 논란이잖아요. 이것도 좀 조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네, 두 회사 모두 알고리즘 방식으로 검색어를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 근거가 공개되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두 업체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체 말대로라면 기사나 실검을 조작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거의라는 거고요. 네. 전제는 분명합니다. 업체 설명대로라면이라는 거죠. 이 제도와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감시와 견제 늘 필요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배보다 3배 큰 배꼽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가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대 대선에 출마할 때 재산을 사회환원하겠다. 그러면서 청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청계재단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젊은이는 없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청계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이 의지가 좀 약해진 듯 싶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청계재단의 장학 사업을 분석을 해봤는데 예. 매년 장학금, 지금 이 그래프인데요. 매년 장학금액 지급 액수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2억 6,7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예. 6년 전과 비교하면 반이 안 되고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도 134명으로 6년 전에 약 30% 수준입니다. 6년 전보다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혹 돈이 없어서 그러나 하고 제가 봤더니 청계재단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 그리고 예금의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최근 몇 년간 청계재단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은 줄었지만 수입에 큰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청계재단 측에 이 장학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가 있느냐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추정하는 것은 지난해 청계재단이 요즘 무상교육이 많다면서 장학사업을 좀 접고 복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목적 변경을 서울교육청에 신청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련의 과정, 장학사업을 접으려는 과정 때문이 아닌지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해 장학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총 2억 6,700만 원가량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청계재단의 직원들 월급 그리고
건물 관리비 그러니까 운영비가 7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 정말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군요. 예, 2.9배, 약 3배인데 배꼽이 배보다 3배가량 큰 셈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잡았습니다. 뭐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던 말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톰 예.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우리말로 하면 소수 의견이고요. 예. 영화 내용은 간단히 보면 소수 의견을 시스템 오류라고 왜곡했던 나쁜 상사가 결국은 죗값을 치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어제 국회에 비슷한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이낙연 총리의 인준 표결의 장면이 있었는데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면 오늘 언론에 보도됐던 사진인데 저기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의원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최근에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을 했는데요. 예. 상당히 고뇌하는 표정이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준 반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퇴장을 했는데 구호도 내걸지 않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나중엔 나갔는데 예. 제가 오늘 장제원 의원에게 저 표정은 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그 표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반대를 하더라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당론이 퇴장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퇴장했는데 같이 복당한 한 선배 의원이 처음부터 좀 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퇴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른 사진을 한 장 볼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김연아 의원입니다. 지금 왼쪽에 아래쪽 왼쪽인데요. 김연아 의원은 혼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는 혼자 끝까지 남아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본인은 찬성을 했다고 하고요.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 소수 의견을 내기는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은 근데 소속은 자유한국당이지만 행동은 바른정당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예. 대신 당에서 제명을 해주면 다른 당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좀 나를 의원직을 제명해달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나를 좀 제명해달라 계속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현재 행동은 바른정당과 같이 하는데 소속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김연아 의원을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영입을 했는데 예. 그래서 국회 상임위가 국토위였는데 최근 당에서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국토위는 좀 알짜 상임위로 알려져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김연아 의원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국회에 알짜 상임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모든 상임위가 다 예. 알짜여야 되는 거죠. 예. 국회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뭐 예산이 많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이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 페이스북에 김연아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어저께 표결한 것이다. 예. 그러나 뭐 부동산 정책 그 전문가로서 역할은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면서요?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입장을 페이스북에 저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으로서의 상식, 소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했다고 했고요. 부동산 정책은 계속 관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입장에 대해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이미 바른정당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제명을 하자니 의원직을 가지고 갈 것 같고. 예. 그래서 놔두자니 계속 예. 뭐 돌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돌출 행동이 계속 나오니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오락가락 사드 당론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라디오에서 사드 반대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께서 그걸 사드 찬성으로 당론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점에 관한 그걸 바꾸려는 논의 이것들은 사실은 새롭게 더 해야 한다고 저는. 예. 예. 지금 천정배 전 대표는 사드를 이제 다시 반대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한 달 전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는 안철수 후보의 뜻에 따라서 당시 국민의당 의원 대다수가 사드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정확히 의총은 열진 않았지만 주순영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34명이 찬성해서 사실상 찬성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지난해 7월로 가면 국민의당은 사드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사드 반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당론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당은 그러면 지금 천정배 전 대표의 이런 그 입장 바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현재 사드 찬성의 당론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아직은 없다. 현재로선 없다. 천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까지 강원과 영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내일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의 웃는 모습은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전부 잊게 만들었지만 널 꿈꾸던 순간은 어느샌가 많은 것들에 조금씩 잊어야 했나 봐.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